밥은 내가 아니면 맛이 없어. 그의 숟가락이 서류 위를 긁었습니다. 서류가 젖었습니다. 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으로 자꾸 돌아갔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얇은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종이와 금속이 부딪히는 가벼운 비명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소리가 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윙, 거실 시계가 삼켜버리는 초단위 숨소리, 싱크대 배수관에서 한 박자 늦게 내려가는 물방울.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틀에 얹힌 햇빛이 식탁보의 얼룩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국그릇에서 올라오던 김은 곧 공기 속으로 풀리고 김치 국물은 접시 가장자리에서 얇게 말라갔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기침을 2번 했습니다. 나는 냄비의 마지막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그릇을 채웠습니다. 손잡이가 뜨겁지 않게 손수건을 겹쳐 잡았고 그 사이로 묵은 들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늘 우리 집 아침이었고 요즘의 나에게는 오래된 폐지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눅눅하고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밥.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한 글자만 던졌습니다. 나는 그 말이 떨어진 자리에 밥그릇을 밀어두었습니다. 수저통에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항상 같은 순서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보았습니다. 밥은 어젯밤에 지어둔 것을 데웠습니다. 데운 밥은 겉만 뜨겁고 속은 미지근했습니다. 국 식었다. 금방 덜었어.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김이 나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지막 음절이 식탁 모서리에 걸려 뜯겨나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릇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밥그릇의 수저 자국, 국그릇의 기름띠, 김치 접시의 칼 자국. 나는 그 배열을 수십 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반복이 내 손목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점심은 냉콩나물 무침 있을 거야. 고기는 어제 먹었잖아. 오늘은 국으로. 질린다. 그는 젓가락으로 콩나물 머리만 골라냈습니다. 꼬리는 그릇 아래 깔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접시에 부딪히는 젓가락 끝이 짧게 떨렸고 그 떨림이 내 이마로 옮겨 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등과 식탁 사이의 거리, 그와 창문 사이의 빛, 그와 내 손 사이의 간격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나는 설거지 장갑을 끼지도 않았는데 이미 손끝이 물에 부른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식탁보에 손을 얹었을 때 오래 묵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의 엎질은 소독수였습니다. 냄새는 내 혀끝까지 올라왔고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점심 전에 어디 나가지 마. 택배 와. 뭐 샀어? 그거 TV에서 보던 혈압 재는 기계. 큰 거. 이미 하나 있잖아. 그건 작아. 작다, 크다. 그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것들 사이에서 자꾸 길을 잃었습니다. 큰 약, 작은 약, 큰 수저, 작은 수저. 나는 그의 말이 커질 때마다 내 속에 무언가가 줄어들고 그의 말이 작아질 때마다 내 속 어디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 거기 있잖아. 따뜻한 물. 나는 전기포트를 눌렀습니다. 물 끓는 소리는 언제나 부지런했습니다. 작은 기포가 바닥에서 올라와 유리벽을 두드릴 때 내 심장도 그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컵에 뜨거운 물을 반만 부었습니다. 김이 컵의 입술에서 느리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김을 손등으로 받았습니다. 잠깐 따뜻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하네.
뜨거웠어. 아냐. 미지근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식탁의 온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보지 않았고 나는 그의 목젖이 물을 삼키는 움직임만 보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빠르게 한 번, 느리게 한 번. 나는 그 빠르고 느린 사이에 빈틈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속으로. 그가 밥그릇을 비우는 동안 나는 싱크대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아파트 화단의 작은 은행나무 잎을 통과해 들어왔고 그 빛이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부딪혀 산만하게 튕겼습니다. 물자국 위에 작은 별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나는 그 별들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는 밖에 나가서 먹자.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데 말고 조용한데. 그래. 나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내가 고르는 데는 늘 사람 많더라.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씻었습니다. 스테인리스에 남은 그의 입술 자국이 물에 번져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내 엄지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입술이 있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흔적은 빨리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잘했습니다. 내 말, 그의 말, 우리의 계절, 식탁의 온기. 저녁에는 파전 먹자. 비도 안 오는데? 비 오면 먹고 안 오면 못 먹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TV 켜. 오전 뉴스 봐야지. 리모컨 거기 있어. 너는 왜 맨날 일어나 있냐? 앉아.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갔고 나는 빈 그릇을 모았습니다.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그릇들 사이에 행주를 한 장씩 끼웠습니다. 소리가 줄었고 내 심장도 조금 줄었습니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의 살이 얇아졌습니다.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를 마저 치우고 식탁에 돌아왔을 때 그의 밥그릇 아래에 밥알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떼어내 그릇 가장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2알은 금방 말라붙었습니다. 내가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2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흔들림이 내 이야기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점심 전에 어디 가면 안 된다니까 또 나가려고 하지 마. 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TV 앵커의 목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택배 오면 내 이름으로 받지 말고 내 이름으로 받아. 반품할 수도 있으니까. 응. 영수증 버리지 마. 너는 맨날 버리더라. 버리지 마. 응. 한숨 그만 쉬어. 나는 한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었습니다. 내 운동화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슬리퍼는 가지런했습니다. 그 순서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 운동화를 꺼낼 때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한참 신지 않았다는 냄새. 이 냄새는 바깥의 냄새였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한 곳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디가? 쓰레기. 어제 냈잖아. 또 있어. 어디 오래 있지 마. 금방. 금방이 뭔데?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 찍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의 공기가 미지근했습니다. 누군가 방금 지나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합성 세제와 향수와 삶은 달걀 냄새가 섞인 공기. 나는 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내 혀끝에 미지근함이 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계단참에 햇빛이 한 칸씩 떨어져 있었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나는 그 먼지들을 발끝으로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들지 않는 공간인데도 먼지들은 제멋대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흩어짐이 부러웠습니다. 오늘은 나도 흩어질까? 혼잣말이 반쯤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지. 아직은 아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체온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닿자 바람이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었고 먼 곳에서 누가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골목을 돌아와 내 코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따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뜨거운 공기였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해 봉투를 내려놓는 동안 내 손목에서 관절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툭!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소리 같아서 나는 봉투를 비우고 그 사이에 몰래 넣어둔 작은 것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도시락통, 플라스틱 뚜껑이 삐걱거렸습니다. 벤치로 갔습니다. 잔디가 벤치 다리 밑에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새벽에 만든 주먹밥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김 조각이 손끝에 붙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참 좋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작하자. 혼자 먹는 연습.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씹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또렷이 났습니다. 바람이 뺨을 겨눈질하듯 스쳐갔습니다. 햇빛은 따갑지 않았고 혀끝은 고소했습니다. 나는 오래 씹었습니다. 씹는 동안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씹는 동안만큼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전화 착신 표시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야?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귓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택배 올 시간 다 됐어. 어디야? 아래. 아래가 어딘데? 금방 올라갈게. 금방이 뭔데? 통화를 끊고도 전화기 화면이 내 손에 남았습니다. 액정의 미지근함이 손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밥은 반이 남았습니다. 반은 내 겁이었습니다. 남은 반은 내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둘 중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계단에서 나는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금속은 복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놀람이 등줄기를 쓸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현관문 틈으로 텔레비전 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뉴스, 숫자들이 오르내리는 소리, 우리 집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언어. 나는 그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올라갈 때 내 목덜미의 열은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 끝이 내 신발을 밟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쓰레기가 많았어. 택배 왔는지 봐. 없네. 기사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는 내 옆을 지나 현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비어있는 복도를 한번 훑고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자며. 응. 근데 나가지 마. 그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 말의 꼬리를 보았습니다. 꼬리는 젖어 있었고 내 발등을 지나갔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았을 때 접시 위 김치가 더 말라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김치 가장자리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고 붉은 가장 끝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색의 변화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붉은색이 누렇게 변해가는 속도는 아주 느렸고, 그래서 더 잘 보였습니다. 그 느림이 오늘 내 하루의 길이를 정해줄 것 같았습니다. 점심 전에 어디 가면 안 된다. 그는 거듭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내 입을 떠날 때 목 안쪽에 붙어 있던 소독약 냄새가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입안이 잠깐 비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부터 먹자. 짧게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 이놈 봐라. 내 밥부터 뺏어 먹더니 내 입술이 아주 조금 내 소리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라짐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오르내렸습니다. 나는 식탁 위 접시를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릇 밑에 붙어 있던 밥알 2개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탁! 작은 소리. 나는 그 소리로 오늘을 접었습니다. 접힌 오늘이 얇았습니다. 다음 장이 잘 넘어가길 나는 조용히 빌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의 택배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대형 혈압계 옆에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 구청 가정폭력 상담센터. 창틀에 걸렀던 수건이 아직 축축했습니다. 아침에 닦아낸 소독약 냄새가 거실까지 번졌고 TV 화면 속 자막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현관에서 방금 들어온 택배 상자를 식탁 위로 옮겨놓고 나는 서류 봉투를 다시 만졌습니다. 구청 가정폭력 상담센터. 글자 끝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고 봉투 내부 모서리가 손끝을 긁었습니다. 그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튀어나와 식탁 가장자리를 때렸습니다. 혈압계 먼저 꺼내봐. 나는 봉투를 조심히 뒤집어 식탁보 밑으로 밀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포장을 뜯자 새 기계의 비닐 냄새가 퍼졌습니다. 고무와 금속이 섞인 땀과 합쳐지면 금방 눅눅해지는 냄새였습니다. 이건 큰 거지? 큰 거 산 거야. 응, 표시가 더 크게 나오네. 그래. 큰 게 좋아. 잘 보여. 큰 게 좋다. 오늘도 그 말. 나는 기계를 건네주며 그의 손등 피부가 얇아졌다는 걸, 그 얇음이 내 인내의 두께와 어딘가 닿아 있다는 걸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기계를 팔에 감는 그의 숨이 어색하게 빨라졌고 숫자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미지근한 안도감. 오늘 정하자. 이 관계의 온도. 여기서 끝내자. 점심은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람 없는 데를 3번 강조했고 나는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칼국수 집을 골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한쪽 벽에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가스불 위에 큰 냄비에서 김이 둥글게 피어올랐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냄새가 어릴 적 부엌과 비슷했습니다. 그 집사람 많은 데라니까. 지금은 한 팀뿐이잖아. 시끄러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 삶는 소리와 젓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 주인장의 짧은 기침, 모든 소리가 얇고 가까웠습니다. 나는 주문을 하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컵의 테두리가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유리의 싸늘함이 손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김치 많이. 마늘 더. 여기요. 마늘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달라니까. 나는 많이라는 단어를 2번 더 덧붙였습니다. 주인장이 작은 접시를 내려놓고 갔을 때 남편은 젓가락으로 마늘을 푹 떠 국물에 풀었습니다. 마늘 냄새가 금방 뜨거워져서 코의 안쪽을 찔렀습니다.
너는 왜 맨날 늦게 앉아? 앉아. 물 좀 더 가져올게. 앉아.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물통을 들고 테이블을 비켜나며 누군가가 뒤에서 의자를 미는 소리, 누구의 신발이 바닥 돌기를 긁는 소리를 지나쳤습니다. 그 소리들은 모두 낮고 오래 울렸습니다. 물을 따르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면에서 김이 올라오고 파 송송 썰린 초록 사이로 조개 껍데기 하나가 비쳤습니다. 나는 먼저 젓가락을 들었고 그는 내 손목을 보지도 않은 채 젓가락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면이 툭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뜨겁네. 불어서 먹어. 미지근한 게 낫지. 그는 내 말을 가로질러 다시 국물에 젓가락을 잠갔습니다. 마늘이 더 퍼졌고 김은 빠르게 흐려졌습니다. 나는 한 젓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워. 살아있네. 혀끝이 놀랐고 그 놀람이 목덜미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는 왜 요즘 혼자 밥 먹어?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뭐? 아침에 아래서 봤어. 누구랑 있었어? 아무도 없어. 그냥 공원에서. 왜 집에서 안 먹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의 가장자리에 증기가 맺혔고 그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방울이 흘러내릴수록 내 속 어딘가도 따라 비워졌습니다. 집에서 같이 먹자고. 같이 먹고 있잖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의 도가 칼끝처럼 반짝였습니다. 식탁 너머 창문으로 해가 옮겨가고 얼굴에 얇은 빛의 칼집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는 밥이 되고 싶지 않아. 숟가락이 아니라 사람이고 싶어. 국물의 열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식탁의 온도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침묵이 정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것 옆에서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그 국밥의 김이 다 사라지기 전에 마음속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식 씨, 내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식으로.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금방 어딘가로 도망칠 듯 어두웠습니다. 나는 이제 나한테 밥을 먼저 주려고 해요. 무슨 소리야, 또. 말 그대로예요. 내 시간을 내가 먼저 먹겠다고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약간 미끄러졌고 국물방울이 그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사람이지. 난 내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내 등줄기를 타고 작은 전류가 흘렀습니다. 감전은 아니었고 개통의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계단참의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상담센터, 누가 보낸 건지, 왜 우리 이름이 적힌 건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 궁금증이 발목을 끌었고 동시에 등을 밀었습니다. 집안, 낮의 냄새는 이미 저녁의 냄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TV를 켰고 나는 식탁 밑으로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을 조심히 뜯었습니다. 속에는 안내문과 함께 얇은 전단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안전 체크리스트, 위험 신호 10가지, 상담 예약 방법, 그리고 작은 메모가 하나 손글씨.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조용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203호. 글씨는 단정했고 마지막 마침표가 꽤 크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마침표를 보았습니다. 작은 점이었지만 그 점 안쪽으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뭐야 그거? 남편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구정 안내문이래. 치워. 그런 거 왜 와? 우리 집이랑 상관없잖아. 나는 메모를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천 사이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내 심장과 리듬을 맞췄습니다. 전화하자. 오늘, 지금, 저녁 준비를 하는 척 칼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썰 때 칼날이 나무를 밀어내는 소리가 맑았습니다. 파의 심이 톡하고 부서지는 소리, 냄새가 순식간에 번지는 속도. 나는 그 속도를 좋아했습니다. 계획이 향처럼 퍼지는 기분. 저녁 뭐야? 파전. 그래. 비 온다 했나? 아니. 근데 왜 파전? 먹고 싶어서.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TV 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나는 그 틈을 타 앞치마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 휴대폰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림이 번호와 번호 사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 상담 네. 오늘 온 안내문 보고 전화드렸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지금 간단히 확인 몇 가지만. 혹시 지금 통화 안전하신가요? 나는 식탁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은요.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잦으신가요? 네. 물리적 위협이나 던지는 동작, 소리 지르기. 예. 가스라이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반복적 통제가 있나요? 예. 그녀의 질문은 마치 내 하루를 알고 있다는 듯 정확했습니다. 나는 예. 고개를 끄덕이며 파 써는 소리로 대답을 덮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을까요? 혼자 오셔도 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 두 음절이 부엌 공기를 바꿨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한층 선명해졌고 파의 냄새가 달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비가 오지 않는 도시의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녀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혹시 지금 위험 신호가 생기면 바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빠르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시킨 거 또 왔나 보다. 너 나가지 마. 나는 식탁보 아래로 손을 넣어 방금 작성한 상담 예약 메모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발끝에 닿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더 짧고 가까워졌습니다. 문틈 밑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낯선 신발끈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끈, 묶음이 반쯤 풀린 상태. 택배요. 문 밖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 뒤로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 1203호에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이야. 결심해. 내 손은 팔을 썰고 있었고 칼끝은 도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종이가 내 발목을 건드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확한 온도로. 문이 반쯤 열렸고 두꺼운 신발끈 위로 하얀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봉투 겉면 굵은 글씨. 상담 예약 확인서 내일 천동반 금지.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밑에 숨겨둔 봉투의 존재가 바닥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 안에 종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죠. 이정화,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 속삭임을 들은 척하지 않으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식탁의 나무결이 내 이마를 스쳤습니다. 새벽 5시 주전자의 물이 끓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걷자 회색빛 새벽이 안방 벽에 붙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전날 남은 파전 한 조각이 식은 기름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의 기름층이 굳어버터처럼 두꺼웠습니다.
그 냄새가 속을 비틀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굳지 않겠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일어나?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응, 일찍 나갔다 올게. 어디를? 은행 좀. 같이 가. 혼자 갈게. 그의 슬리퍼 소리가 내 뒤를 쫓았지만 나는 신발을 먼저 신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금방 와.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금방. 그 말의 무게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파전 기름 냄새가 아직 코끝에 맴돌았고 어깨에 묵은 피로가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손가방 안에 넣은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 작은 통증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은 조용했습니다. 창구 유리병 너머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통장 분리하시겠어요? 네. 제 이름으로 새로 만들고 싶어요. 남편분 계좌랑 연결된 자동이체 해지하시겠어요? 전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쓰는 동안 펜 끝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도장 케이스의 뚜껑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잠금장이 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죠. 은행 문을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양쪽 뺨을 때리고 지나간 바람이 코끝에 금속 맛을 남겼습니다. 그 맛은 내 안쪽의 녹슨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이혼 상담소는 시장 골목 끝 작은 약국 옆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손잡이에 손때가 눅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감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끄럽고 탁하고 조금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체온이 남은 금속. 그 체온이 오히려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을 열자 카운터 너머로 은발의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아님이시죠? 어제 전화 주셨죠? 네.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 단단함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작은 상담실 안 둥근 탁자 위에 커피 대신 미지근한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도 못 하셨죠? 따뜻하게 하진 못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역국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그 향을 맡았습니다. 짙은 바다 냄새, 조금의 참기름, 아주 약한 마늘. 그 냄새가 코를 스쳤을 때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국이 식었는데 지금 제일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온도는 마음이 느끼는 거니까요. 나는 그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국물. 정확히 살아있는 온도였습니다. 남편이 애가 됐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요, 정아님. 아이는 돌보면 자라는데 어떤 남편들은 돌볼수록 퇴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을 선택하셔도 그건 파괴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생존. 나는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일. 그건 죄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점심시간이라 시끄러웠습니다. 노인들의 웃음, 튀김기름 냄새, 생선 비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냄새가 살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소독약 냄새와는 다른 진짜 삶의 냄새였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가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이혼 신고서 작성의 시, 필요 서류 목록, 상담센터 연계 변호사 연락처, 이 세 장의 종이가 내 새로운 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밥 해야지. 나 점심 먹었어. 혼자? 응. 누구랑 먹은 거야? 나.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동자에 조명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 조명은 식탁 위 형광등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친구 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제야 왔네. 얼굴이 좀 달라졌어. 몰라, 그냥 숨이 좀 쉬어져. 잘했어. 잘 온 거야. 그녀는 내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거 국물 마시고 결정해. 뜨거우면 아직 머뭇거리는 거고 미지근하면 준비된 거야.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은 딱 미지근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준비된 거네. 그래, 이제 서류만 남았지. 내일 제출하려고. 혼자 할 수 있겠어? 이제 혼자 해야지.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국물보다 진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에 잠시 기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마다 형광등 불빛이 들쑥날쑥 흔들렸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거실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TV 불빛이 그의 어깨를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손에 쥔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혼 신고서. 끝까지 내 이름이 흔들리지 않게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은행. 왜 그렇게 오래? 볼 일이 많았어. 이상하다. 내가 말 안 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 뭐? 가정 뭐 상담이라던데. 네가 그런 데 가서 뭐라 그랬어? 내 손이 식탁볼을 잡았습니다. 천의 결이 거칠었습니다. 그 결이 손바닥 살을 베었습니다. 그냥 상담 좀 받으라고. 누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누군데? 누구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깨진 유리처럼 튕겼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수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뜨거운 건 아직 머뭇거리는 거야. 미지근하면 준비된 거야. 나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늦었는데도 밥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데운 것이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김이 내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밥 먹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릇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자 미지근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혀끝에서 소금기가 사라지자 입안에 결심의 맛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내일이면 내 이름은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밑 남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정아 명의 은행 거래 내역서 발급일 오늘. 이거 나한테 왜 숨겼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식탁에 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식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번. 간격이 정확했습니다. 누가 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식탁에 앉아 거래 내역서를 쥔 채였습니다. 숟가락은 밥그릇에 꽂혀 있었고
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가 왔어? 모르겠어. 택배 또 왔나? 나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금속이 이미 내 체온보다 따뜻했습니다. 문을 여니 딸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낯설 만큼 환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늦게 반응했습니다. 언제 왔어? 방금. 출장 일정 중간에 그냥 왔어요. 전화라도 하지.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녀의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먼지가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향수와 땀, 비행기 좌석의 합성 섬유 냄새.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엄마가 이혼한다면서요? 그 말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들이마신 숨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구청에서요.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정상담 참여 요청서라는 글자가 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로 이혼하실 거예요? 응. 그 한 글자가 나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김이 빠져나간 냄비처럼 방 안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혼자 두고.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아직 여기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그동안 나도 없었어. 내 말이 그녀의 말 위를 덮었습니다. 서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아프신 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최근에 병원에서 연락 왔대요. 기억력 검사하셨다던데요. 남편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의 뒷목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 검사, 그냥 보험사에서 시킨 거야.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의심이라고. 그만. 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식탁 위 컵이 흔들렸습니다. 물방울 몇 개가 흩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식지 않은 물이었지만 온기 대신 찌름만 남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등에 물을 닦았습니다. 수건 끝이 거칠었습니다. 수건의 실밥이 손톱에 걸렸습니다. 그 사소한 감각 하나가 지금 현실보다 선명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픈데 이혼한다고요? 서윤아, 아픈 사람 옆에서 같이 무너지는 것도 병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를 살게 해야지. 살게 하는 게 지금은 떨어지는 거야.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탁 위 거래 내역서가 그의 팔에 눌려 구겨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방금 끓인 미역국 냄새와 섞여 쇠비린내처럼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결정하지 마요. 그냥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요. 너희 아버지가 퇴직하던 날도 그랬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조금이 10년이었어.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고 그 눈물이 떨어져 식탁보 위를 번졌습니다. 나는 그 번짐을 바라봤습니다. 식탁보에 생긴 젖은 얼룩이 마치 오래된 지도 같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경계가 그 얼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나처럼 살아봐. 시키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엄마 말릴 수 있잖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까지 놔버리겠다는 거야? 아버지, 다 너 때문이야, 정아. 내가 내 사람이라는 걸 잊은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거야. 그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며 번쩍이는 불빛이 식탁 아래로 튀었습니다. 그 불빛이 식탁보 및 봉투를 스쳤습니다. 봉투가 잠깐 들썩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일 제출할 이혼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다들 잠깐만 멈춰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나는 식탁으로 다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야. 지금 이 앞에서 그걸 말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딸이 울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내일 구청에 제출할 거야. 그 순간 TV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전도 아닌데 불빛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 숨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한쪽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달려갔습니다. 그의 몸이 의자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냄비 속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우리 세 사람을 덮었습니다. 나는 그 김 속에서 다시 식어가는 식탁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딸이 응급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손에는 봉투가 아직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손목시계, 유리 속 초침이 멈춘 자리, 12시 정각. 그 시각이 내 안에서도 멈췄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처음에는 전자레인지 타이머로 착각했습니다. 부엌 시계는 여전히 초침을 밀고 있었지만 식탁 위 손목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12시 정각. 그 시각이 내 안에서도 똑같이 멈췄습니다. 딸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들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입가에는 밥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말라붙은 밥풀. 그 밥풀이 이상하게 숨쉬는 것처럼 들썩였습니다. 나는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국냄비의 김이 내 눈을 가렸습니다. 그 김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흐려졌다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식은 밥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엄마, 구급차 올 때까지 여보세요. 손 좀 잡아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방 안의 먼지와 피 냄새, 그리고 땀 속에 갇힌 쇠 냄새. 이게 마지막 온도일까?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내 손이 떨린 건지 그의 손이 떨린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응급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문을 밀어냈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함께 올라탔습니다. 나는 문턱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건 찢어진 거래 내역서와 식은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국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그 막을 걷어내자 냄비 속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 얼굴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불빛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응급처치 중인데 혈압이 불안정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가 멍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기계음, 구급대원의 발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유리벽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자유였나? 나는 의자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슴 안이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냄새도 아무 색도 없는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직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잡혔대요. 그래. 엄마, 울지도 않아요? 지금은 울 수가 없어. 왜요? 눈물도 힘이야. 난 지금 힘이 없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전염병처럼 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빨라서 의식은 회복될 거예요. 다만 언어장애나 기억 손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밥 줘. 그 단어가 머릿속 벽을 두드렸습니다. 밥 줘.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의사가 내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고 있었고 팔에는 주사줄이 2줄이나 꽂혀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밥 줘. 그 말이 아주 천천히 죽은 나무에서 삐져나오는 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온도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병원 근처에서 자요. 그래. 내일 아침에 다시 들러요. 응. 딸이 나간 뒤 나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산소기계가 일정한 박자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마치 식탁 위 김이 올라올 때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기계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오던 날, 나는 식탁 위에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젊고 숨소리가 빠르고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늦게 왔고 찌개는 식었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식었네. 나는 웃었습니다. 식으면 어때요? 따뜻하게 데우면 되죠. 그 웃음이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지금의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식은 건 찌개가 아니라 나였으니까요. 병실 불이 꺼진 뒤 나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 4글자가 형광등 장광 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서명 칸 위의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손끝에 종이에 거친 결이 닿았습니다. 그 결이 내 피부를 갈랐습니다. 작은 피 한 방울이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피가 서명 같았습니다. 끝내자. 이제 정말 끝내자.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소기계의 숨소리가 내 몸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 숨이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사람과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구나. 새벽 2시. 병실 문틈으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공기가 내 폐 속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밖에는 도로에 가로등이 줄지어 있었고 그 불빛이 모두 같은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거리, 규칙적인 불빛, 규칙적인 숨소리. 그 질서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왜 아직도 그의 숨에 맞춰 살아야 하지?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찾았습니다. 정환 아직 조용히 해요. 아직 말하면 안 돼요. 밥. 그만. 정화야, 나 미안.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내게 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안이 내 안에서 쪼개졌습니다. 미는 슬픔으로, 아는 분노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쉬어요. 그는 내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내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긁었고 공기가 울었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불빛이 새벽 안개처럼 퍼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입김으로 덮였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이미 죽은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정아 씨, 잠깐만요. 왜요? 환자분 방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에서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 나는 달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식탁의 온도는 결국 이렇게 식는구나. 경고음은 너무 길었습니다. 숨이 그 소리에 끼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남편의 몸 주위를 둘러쌌고 나는 문가에 고인 물처럼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의 초록 선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선이 잠깐 평평해졌을 때 내 등줄기까지 평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세동 준비. 낯선 목소리가 공기를 세 칸으로 잘랐습니다. 세 번째 잘림에서 남편의 몸이 튀어올랐고 침대 바퀴가 삐걱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집안의 소독약과 달랐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냄새였고 우리 집은 버티기 위한 냄새였습니다. 경고음이 낮아졌고 다시 규칙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규칙에 구멍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양.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방금 뇌에 손상이 더 온 것 같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서 손상이라는 단어만 내 귀에 남았습니다. 손상? 접시가 깨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탁 하고 끝이 나는 소리. 아침이 느리게 병실 창문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떠올라도 병실의 공기는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고 서윤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깨어나는 것 같아. 응. 아버지, 저예요. 서윤. 남편의 눈동자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 눈은 나를 지나쳐 허공으로 가만히 걸어갔습니다. 여기는 학교야? 그의 입술이 어린아이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이야. 밥은 엄마가 준대?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내 가슴뼈 사이로 들어와 오래된 먼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윤이에요. 누구? 그는 딸의 이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화야.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낯선 목소리로 호출되었습니다. 내 도시락 어디 있니? 체육 끝나고 먹어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칠판도, 종이 울리는 운동장도,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침대와 광과 식지 않는 기계음뿐.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방금의 저산소 상태로 인해 기억이 뒤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보다 과거가 더 또렷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혼란이 심할 겁니다. 얼마나요? 개인차가 큽니다. 개인차?
언제나 내 몫으로 남겨졌던 단어. 개인차를 견디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늙었고, 이제는 그 보호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병실 밖으로 나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침상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어깨 위로 천장 모서리를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균열이 하나 길게 누워 있었고 균열 안쪽으로 먼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균열을 오래된 그릇처럼 손끝으로 문지르는 상상을 했습니다. 문지른다고 사라지지 않는 금. 엄마, 그가 또 말했다. 나 배고파.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남겨둔 미음팩이 있었습니다. 거지에 적셔 숟가락에 올려 그의 입에 댔습니다. 그는 고개를 피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김 싸줘야지. 지금은 이게 맞아. 아니야. 엄마는 김 꽉 싸줘.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 얇아서 그 안에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잡아온 숟가락의 무게가 이 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오전 회진이 끝나고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회복 이후 돌봄 계획을 미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단기 보호시설, 제가 요양 여건에 맞춰 도와드릴게요. 나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바닥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집안의 기름 냄새와 다르게 완전히 닦여서 반짝거리는 냄새였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족 상담도 연계해 드려요. 가족이요. 네. 배우자분, 따님과 함께 돌봄의 역할을 분담하는 자리를 만들죠. 분담. 나는 그 단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단어. 분담 대신 나에게 남았던 것들은 밥, 빨래, 말 없는 요구, 그리고 식어버린 국. 서윤이 돌아와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엄마, 등급 신청부터 하자. 그래. 치료비 문제도 아버지 퇴직금에서. 그건 내 아버지 이름의 돈이지. 내 몫의 인생은 거기 없었어. 말이 나가고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혼을 지금도 할 거야? 아버지 이 상태인데. 이 상태니까.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공기 중간에서 얼었습니다. 내 입김이 서늘하게 보일 만큼. 그래. 이제 더는 미루지 마.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장례식처럼 보내게 될 거야. 점심이 지나고 남편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잠과 잠 사이에 그가 깼을 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야? 그때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숟가락 끝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아주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집의 식탁과 닮아 있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오후 늦게 상담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아님, 오늘 오후 5시 서류 검토 가능. 오시겠습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뇌를 써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10분.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누렇게 기울었습니다. 빛의 색이 달라질 때마다 나는 하루가 줄어든다고 느꼈습니다. 서윤아,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서류 확인. 엄마, 혼자 두고 가면.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금방. 금방이 뭔데? 그 문장이 내게도 돌아왔습니다.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나도 그 말 위에서 늙었구나. 복도는 냉랭했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얼굴이 탁하게 비쳤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병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자동문이 슉 닫히며 그 마지막 음절을 잘랐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끊어진 말을 붙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에게 갈 거야. 나한테. 상담센터의 문을 밀자 미지근한 공기가 맞았습니다. 수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오늘은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정화야. 응. 어떻게 할지 오늘 끝내자. 그래. 끝내자.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낯설고 조금 단단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소, 혼인기간, 자녀수, 재산분할 계획, 사유. 사유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잉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 모욕 및 통제, 심리적 폭력에 의한 문장을 적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야, 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에 어제의 김, 오늘의 경고음, 서윤의 울음, 그가 부른 엄마가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서명줄에 내 이름을 썼습니다. 이정화. 글씨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렷했습니다. 이름 위로 내 숨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종이가 살짝 젖었습니다. 내일 아침 접수하자. 내가 같이 갈게. 아니, 나 혼자 갈게. 확실해? 응. 오늘은 나 혼자 먹는 날이니까. 센터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초겨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금속 난간이 차갑게 손바닥을 훑었습니다. 손을 떼자 열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계속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형광등 아래 공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창가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피곤이 눈가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간호사 선생님이 방금. 왜? 아버지가 엄마를 못 알아봐. 그녀의 목이 말라붙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까는 그래도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은.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미끄러짐이 얼음이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그 말 뒤에 아주 어린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천장이 바싹 말랐습니다. 혀가 붙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엄마야. 엄마. 엄마는 집에 있어. 지금 학교 끝나면 도시락 먹어. 그의 눈이 반짝이고 금세 흐려졌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끝났구나. 우리가 나눠 가진 시간의 이름들이 한꺼번에 지워지고 있구나. 간호사가 들어와 투약 시간을 알렸습니다. 멘톨 알코올 냄새가 공기를 문질렀습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서윤이 내 손목을 붙잡았고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 밤은 내가 볼게. 엄마는 집에 가. 혼자 갈 수 있어. 택시 타. 내가 앱으로 불러줄게. 서윤아. 응. 내일 아침 구청에 가야 해. 그녀가 나를 보았습니다. 분노도 설득도 체념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딸의 나이를 보았습니다. 어른. 내가 만든 그러나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어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남편의 침대 쪽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창밖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얼굴에 형광등이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금방 식어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때마다
가죽 구두 안쪽에서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차가운 원형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끝이 그 불빛의 온도를 기억하려다 말았습니다. 기억할 온도는 너무 많았고 너무 빠르게 식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과 마주섰습니다. 낯선 여자.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주 얇게. 잘했어. 내일이면 끝. 문이 닫히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 미상번호. 여보세요. 낮고 거친 남자의 숨소리. 구청이죠? 아니요. 아, 그럼 이정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박노식 씨 보호자분.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연결받았습니다. 단기보호 시설 배정 관련해서 내일까지 결정을 주셔야 합니다.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배정되면 최소 3개월은 외부 면회가 제한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구청에 내야 할 서류 한 장, 그리고 눈앞에 전화 한 통. 둘 중 하나가 식탁 위 김처럼 사라질 겁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아주 느리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2번째 전화가 겹쳐 울렸습니다. 발신 박노식. 병실 침대에서 내 번호를 모르는 그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 2개의 초록 버튼이 겹쳐 흔들렸습니다. 어느 쪽을 누르든 오늘 밤은 완전히 식을 것이다. 전화기 화면에 2개의 초록 버튼이 떴습니다. 박노식, 그리고 미상번호. 둘 다 내 이름을 부르는 듯 깜빡였습니다. 나는 한쪽을 눌렀습니다. 노식, 정화야.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디야? 병원이지. 아니야. 병실 비어. 뭐라고? 여기 아무도 없어. 순간 심장이 위로 솟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젖었습니다. 복도 끝을 돌아 병실로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트는 반쯤 젖어 있었고 산소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나보다 먼저 움직였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잡이의 금속이 손바닥에 파랗게 눌렸습니다. 바람이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바람에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섞여 따라왔습니다. 병원 정문 밖. 노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파자마 차림, 양말도 없이 겨울바람에 손등이 하얗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다 됐지. 노식 씨. 그가 내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늦었어? 나 정화야. 거짓말.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는 놔두고 갔어. 밥 식을까봐 나 혼자 먹었단 말이야.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가 무슨 기억 속에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죽던 날 그는 식탁 옆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했죠. 식은 밥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 노식 씨, 그때는 어린아이였어. 지금은 달라. 아니야. 그날이 계속 와. 그는 손으로 머리를 쥐었습니다. 밥 냄새만 나면 엄마가 죽는 꿈을 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내 머릿속의 모든 소리가 꺼졌습니다. 그랬구나. 그의 식탁은 늘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났던 거였다. 그래서 그는 내 식탁을 붙잡고 살았다. 나는 벤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베었습니다. 손을 그의 얼굴로 올렸습니다. 피부는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놔줘요. 나도 당신도. 안 돼. 엄마 두 번째로 죽으면 안 돼. 그의 손이 내 목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손가락이 뼈처럼 단단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래, 이게 끝이구나.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무언가가 내 볼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림 사이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 엄마. 그 한마디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내 목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서로에게 기댄 채 무너졌습니다. 아스팔트 냄새, 바람 냄새, 눈앞에 병원 조명, 모든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정아 씨, 서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우리 사이를 뜯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숨 쉬어. 남편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구나.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구급대가 다시 왔다. 이번엔 나는 같이 타지 않았다. 서윤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올라탔다. 문이 닫히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은 식은 국의 김 같았다. 내 손바닥이 뜨겁고 차가웠다. 밤 10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그날 점심 그대로 그릇들이 남아 있었다. 국은 거의 말라 있었고 밥그릇엔 밥알 2개가 붙어 있었다. 손끝으로 떼어냈다. 떼어내자 마른 밥알이 가루처럼 부서졌다.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한 줄, 내 이름. 그 글씨가 식탁 위 불빛에 비쳤다. 빛이 약간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내 심장과 박자를 맞췄다. 이젠 끝났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공기 속으로 조용히 섞였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서윤이 들어왔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 응. 아버지 의식은 돌아왔는데 기억은 전혀 없대. 이름도 나도 모르대.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밥 식지 않게 덮어줘. 그 한마디만 계속.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구청에서 온 서류였다. 이혼 신고 접수 확인서. 서류 하단엔 내 서명이 복사돼 있었다. 내가 오늘 저녁 서명한 그 글씨. 그런데 시간란이 오전 1159로 찍혀 있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의 시간. 엄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가 혹시... 아니. 그럼 누가 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봉투 안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손끝으로 옮겨왔다. 누군가 내 대신 끝을 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식탁보가 살짝 들썩였다. 그 밑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튀어나왔다. 검은 글씨. 밥은 다 됐어. 식기 전에 먹어. 글씨는 노식의 필체였다. 날짜가 없었다.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아니, 내 손이 아직 뜨거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작게 올라와 글자를 삼켰습니다. 밥이라는 글자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키자. 불빛이 식탁 위를 가르며 사라질 때 문자가 왔다. 보호자 이정아님, 박노식 씨 금일 2359 사망 확인. 불빛과 문자 화면이 겹쳐 타올랐다. 나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불씨가 식탁보에 옮겨 붙었습니다. 김없는 연기, 마지막 온기. 집안이 조용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건 폭발 같은 불이 아니라
조용히 번지는 불이었습니다. 식탁보의 가장자리가 까맣게 말라가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나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없는 연기, 마지막 온기. 이제 집안의 온도는 내 호흡으로만 남았습니다. 불길은 천천히 식탁을 삼켰습니다. 나무가 타면서 내는 소리는 바람이 마른 잎을 훑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탁, 타닥, 타닥.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40년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국의 온도, 숟가락의 무게, 그의 숨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 위 문자 한 줄이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읽혔습니다. 박노식 씨 사망 확인 2359. 숫자 끝에 분침이 멈춘 자리. 그건 처음 내가 그를 만난 해의 마지막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이 식탁의 중심으로 번져갈 때 냄비 속에 남은 물이 끓어오르며 거품을 냈습니다. 펄펄 끓다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다 마르자 금속이 달궈지며 짹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마지막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연기를 몰아냈습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타다 남은 냄새가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전 내가 처음 밥을 했던 날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밥은 뜨거웠고 지금은 재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깨지지 않은 접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고 매끈한 그 접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래도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나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불은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의 다리만 검게 남았고 그 위엔 재가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그 가루가 내 살에 닿자 따뜻했습니다. 온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달라졌을 뿐. 나는 식탁 대신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몸 안의 피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가 그림자를 만들었다가 다시 비췄습니다. 내 그림자는 내 얼굴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노식 씨, 나는 불 꺼진 공간에 대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됐죠. 밥 다 식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에서 겨울바람이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재를 날렸습니다. 재가 공기 중에 흩어지며 은빛 먼지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그의 대답 같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12시를 넘겼습니다. 초침이 작게 딸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내 속 마지막 불이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피부는 식어 있었지만 손끝은 아직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기억하기 위해 손을 쥐었습니다. 손 안의 공기가 고요히 떨렸습니다. 살았다는 건 이렇게 조금씩 식어가는 일. 그 사람은 먼저 식었고 나는 지금 식는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다시 스쳤습니다. 커튼이 한번 흔들리고 멈췄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장면 같았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냄비의 금속이 식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짹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방 안의 공기를 따라 퍼졌습니다.
어디서도 김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모든 밥은 결국 식고 모든 사랑은 결국 죄가 된다. 나는 그 죄 속에서 내 이름을 한 번 더 부른다. 이정화. 내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식은 밥 냄새. 그러나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식탁의 자리엔 하얗게 식은 한 사람분의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